저 교재 9페이지 보세요. 조선, 우리 한반도 최초의 국가. 빨리 와. 여기 앉아. 네. 한반도 최초의 국가. 네,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건국자. 네, 단군 왕검이죠. 여기서 단군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우리? 제사를 지는 그래요. 제사 지내는 사람. 무당이었죠, 무당. 무당은 제사,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 왕검은 왕이죠, 왕. 그러니까 임금을 뜻하죠. 자, 정치 지도자가 이제 왕검이라고 표현이 된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 저, 두 가지. 그쵸, 임금님이 제사랑 정치를 다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제정일치라고 불렀죠?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연나라랑 대립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어, 나중에 누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뭐 물어볼 일이 많이 없긴 하겠지만,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어떻게 얘기할 때가 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굽이쳐 흘러나간 이 강 무슨 강이에요? 아, 이렇게 하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랴오허 강인데, 이거 이렇게 안 부르고, 이렇게는 중국어고, 우리말로 뭐라고 불렀어요? 요, 요하라고 불렀죠? 네. 자, 요하의 동쪽을 뭐라고 불렀어요? 요동이라고 불렀죠, 요동. 요동 지방 나와 있잖아요. 요하의 서쪽을 요서라고 불렀죠. 요동과 요서. 빨리 와. 어,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기본적으로 요동과 한반도의 남부예요, 북부예요? 북부죠, 북부. 한반도, 북부. 자, 이 지역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고조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고조선 땅이었다는 게 이게 뭐 기원전 2333년 전에 고조선이 만들어졌다는데 그 먼 시대 때 얘기 4000년 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대체로 역사학계에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여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유물, 비파형 동검. 이 지금 주황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과, 탁트식. 그렇죠. 어우, 좋아요. 고인돌. 정확하게 얘기하면 택자식 고인돌이 맞죠? 네. 자, 요 유물, 유적에 출토되는 범위를 고조선의 영역, 세력 범위라고, 네,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얘기한다. 자, 이러던 고조선이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막 혼란한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던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나고 진 나라가 들어서죠. 자, 중국의 여러 나라들을 통일한 강력한 왕조 어느 나라? 진 나라. 한자도 쓸게요. 왜냐면 또 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진. 자, 이 진나라는 너희 진시 황제 들어봤죠? 네, 진시 황제는 일중 독자였어요. 폭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천하 통일해 놓고 자기가 통일한 천하를 잘 다스리려고 법을 만든 다음에 그 법을 집행하러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를 6번을 돈 사람이에요. 가마 타고. 자, 그러다가 근데 지금처럼 카톡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한 지역을 잘 다스리려면 그냥 명령만 내려놓고서 땡이 아니죠. 잘 이게 법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돌아서 확인하려고 6번을 전국을 돌다가 가마 안에서 죽어요. 그 명령을 내리다가.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그 문서 더미에 파묻혀서 죽었던 사람이 진시 황제. 네, 자연사죠. 네. 근데 시황제가 죽고 나서 시황제의 총명하고 똑똑한 큰아들이 황제가 된 게 아니라 제일 무능력하고 멍청한 아들 호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그건 또 얘기하면 세계사 얘기라서 좀 길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시황의 맏아들 그 큰아들 부소라는 아들은 만리장성이라고 들어봤어요? 흉노라는 외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만리장성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고 있었고, 진시황제가 죽을 무렵에 진시황제 가마 근처에서 진시황을 이렇게 따라다니던 그 막내 아들이 호해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진시황이 죽으면서 유서를 큰아들한테 황제 자리를 넘긴다고 이렇게 남겼는데, 막내 아들이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랑 짜고 유서를 날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맏아들 부소는 유서된 날조에 의해서 자살을 해요. 예, 아버지가 죽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유서를 날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능한 막내 아들이 황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돌아갈 리가 있어요? 없죠. 무능한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예. 맨날 술이랑 여자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그 자기도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그 아무튼 그래서 진나라가 그렇게 금방 망하고 진나라의 뒤를 이어서 한나라가 중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죠. 한수한 장기의 그 한 있죠. 네. 한왕. 네. 한수라는 강에서 이 한이라는 나라 이름이 유래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지금 쓰는 문자가 무슨 문자예요? 자, 한자죠, 한자. 중국어. 네. 한자가 이 한이라는 나라 이름에서 그 기원한 거예요. 네. 중국에 56개 민족이 살고 있는데 중국 56개 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 90%를 차지하는 민족이 한족이에요.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한자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네. 대한민국의 한자는 다르죠. 이렇게 쓰죠. 아이고, 이렇게 쓰죠. 이게 대한민국의 한자죠. 네. 달라요. 자, 근데 이게 중국이 진에서 한으로 바뀌는 시기, 이 시기를 우리 한국사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한 교체기라고 부르죠. 이 시기가 어지러웠을까요? 안정적이었을까요? 어지러웠겠죠. 이 어지러운 틈에 여기 연이라는 지역에서 살던 누군가 고조선으로 들어오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위만. 자, 위만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어요? 사람들 데리고 들어왔죠. 그리고 상추도 틀고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거는 명확한데 이 중국 지역에서 대체로 살던 한국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사람들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또 뭘 가지고 들어왔죠?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죠. 당시 고조선에 있었던 왕은 준왕이었죠. 준왕은 위만을 믿었죠. 그래서 위만한테 중국과의 국경을 수비하는 수비대장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위만이 보기 좋게 이거를 배신했죠. 강력한 무기도 있고 따르는 사람도 있는 데다가 국경을 수비하는 수비대장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위만이 준왕을 공격해가지고 준왕을 남쪽으로 쫓아내버리죠. 네. 준왕은 당시 남쪽에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 지역을 진이라고 불렀고, 네. 이 진은 또 여기 진나라의 진이랑 달라요. 이렇게 씁니다. 그냥 조금 동네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진은. 어떤 나라라고 보기는 어려운 곳이에요. 준왕은 이 지역으로 가요. 한국사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준왕의 이동을 가리켜서
고조선의 유민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민은 뭘까? 유민. 맞아요. 떠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쫓겨가지고 위만한테 고조선에서 쫓겨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은 이제 나중에 우리 여기 지금 한국이죠, 한국. 한국을 가리키는 그 한자가 이한이라 그랬잖아요. 이 한이라는 표현이 요때부터 등장을 하는데 세 개의 한으로 나뉘어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에 있었던 무슨 한? 마한. 그리고 낙동강이란 강이 흐르는데 낙동강 하구 남쪽에 있었던 변한. 그리고 진. 낙동강의 동쪽에 있었던 진한. 그쵸. 사실 마한, 변한, 진한은 이 지역을 그냥 훔쳐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고 이 마한 아래는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54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54개의 나라들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서울시, 전주시, 뭐 청주시 그런 한 시나 군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소국이 있었다. 54개. 변안이라는 지역에는 12개 소국이 있었고요. 진안 아래는 또 12개의 소국이 있었다. 자, 마한 54개 소국 중에서 처음에 제일 힘이 세가지고 마한을 거의 다 쥐락펴락했던 제일 셌던 소국은 목지국이란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목지국이 어느 순간 힘을 잃고 그 뒤를 이어서 마한 지역을 이제 이끌어갔던 게 백제국이란 나라였어요. 백제 혹시 들어봤죠? 변한 지역의 12개 소국 중에서 제일 조금 힘이 셌던 나라는 구야국이란 나라였어요. 구야국이 나중에 뭘로 발전할까요? 가야로 발전하겠죠? 지난 12개 소국 중에서 제일 강력했던 소국은 경주에 중심을 뒀던 사로국이란 나라였어요. 사로가 나중에 뭘로 발전할까요? 신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얘기고, 아, 자, 여기 남방에 아까 진이라고 이 지역을 불렸다 그랬죠? 중국의 한나라가 진안 교체기에 그 이제 어수선한 시기가 좀 지나서 안정 궤도에 접어들어요. 그러면서 이 한나라의 7대 황제가 무제라는 황제였어요. 무는 싸울 무자입니다. 자, 싸우는 거 좋아하는 황제. 자, 이 한나라는 이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진이랑 육지든 바다든 이거저거 무역을 많이 했어요. 자, 근데 무역을 하려고 보니까 이 육지로 무역하려고 하면 중간에 어느 나라가 있죠? 고조선. 이제 위만이 왕이 된 위만조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육로로 이 한반도 남쪽에 진으로 가려고 하면 고조선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고조선이 이 한나라 사람들 상인들을 그냥 보내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수수료를 띄어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간에서 이득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걸 무슨 무역이라고 했죠? 중개 무역으로 고조선이 재미를 톡톡히 봤어요. 자, 한나라는 자, 이 중국이고 국력이 아주 강한 나라인데 고조선한테 이렇게 수수료 뜯기는 게 언짢았겠죠. 그래서 고조선을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육지랑 바다 양쪽에서 고조선의 수도 여기 평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에는 왕검성이라고 불렀어요. 자, 육지와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해서 고조선을 양쪽에서 공격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고조선에서는 중국의 한나라에 맞서서 처음엔 잘 싸웠어요. 당시 고조선의 왕은 이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라는 사람이었어요. 우거. 우거는 한나라와 싸우자는 당연히 왕이니까
주전파였죠. 전쟁을 주장하는 파. 자, 반면에 한나라가 너무너무 센데 한나라랑 더 이상 싸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 한나라한테 우리 항복하자. 평화롭게 지내자. 주화파. 자, 주화파에는 니계상. 이건 관직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면. 니계상 참, 이게 이름이에요. 장군 왕격. 조선상 노인. 이름이 노인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중국이랑 더 이상 싸울 수 없고 화해하고 잘 지내자.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 주화파들이 우거왕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렸어요. 왕이 죽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근데도 끝까지 고조선을 지키자라고 했던 주전파 성기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자, 성기 장군이 우거왕이 죽었는데도 1년 동안 고조선 군대를 이끌고 한나라 군대를 막아냈는데 또 다른 주화파가 마침내 성기도 죽여버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해요. 있으면 되겠죠? 기원전 108년. 그리고 한나라는 그냥 물러가지 않고 고조선 지역에다가 4개의 군을 설치하죠. 군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광역시라는 개념이라 그랬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하잖아요. 서울같이 수도만큼은 아니지만 중요한 도시들, 이런 도시들을 인구 많은 도시들 광역시라고 부르죠. 그쵸? 이 당시 그 중국인들이 자기네 행정구역인 군을 설치하는데 한나라가 설치한 4개의 군이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한사군. 네. 한사군에는 제일 중요한 일단 사군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낭랑군, 그리고 진번, 임둔, 현도인데 자, 낭랑군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낭랑군 위치가 어디였을까요? 고조선의 마지막 수도 왕검성이 어디였었다 그랬어요? 낭랑군은 평양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너희 지금 파출소나 동사무소 가면 경찰 공무원들 있고 행정직 공무원들 있죠. 거기서 뭐 이런 거 주민등록번 등본도 띄워주고 경찰서 가면 면허증도 주고 파출소 가면 경찰 아저씨들이 뭐 대민 업무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경찰서나 동사무소를 들어갔는데 중국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원 서류 있죠? 등본 서류 이것도 너희 이름 한글로 써 있는 게 아니라 한자로 써가지고 중국어로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거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죠. 싫죠. 자, 그래서 이 한사군, 중국인들의 지배에 맞서가지고 이 한국인들의 저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는 와중에 우리 한국 역사상 2번째 국가, 무슨 나라? 2번째, 부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부여에서 능력이 뛰어났어요. 이 사람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예, 활도 잘 쏘고, 뭐 새도 아니고 알에서 태어났대요. 자, 그리고 활을 잘 쏘고 해서 그 부여 왕자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죠. 그래서 남쪽으로 쫓겨 내려왔던 주몽, 예, 주몽에 의해서 무슨 나라가? 고구려가 만들어지고. 자, 주몽이 고구려를 내려와서 처음으로 도읍지로 삼은 곳이 졸본이라는 곳이었죠. 근데 졸본에는 이미 그 지역에서 또 좀 내노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 실력자였던 연타발, 연타발의 딸, 연타발의 딸로 이제 소선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소선호는 근데 이미 우태라는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비류랑 온조라는 2 아들이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주몽이 당시에 이제 부여에서 고구려로 내려올 때 너무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여에 있는 부인이랑 그리고 내려오기 직전에 그 옛시성을 가진 부여에 있던 주몽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죠. 자, 그 아이 태어나는 걸 못 보고 주몽이 쫓겨 내려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주몽이 아무튼 그 고구려 내려와가지고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여에서 태어난 주몽의 아이가 아버지가 남긴 징표, 무슨 칼? 예, 부러진 칼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래서 자기가 주몽의 아들임을 입증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유리죠, 유리. 그쵸? 자, 유리가 주몽의 뒤를 이어서 명백하게 태자가 되니까 소선호의 아들이었던 비류랑 온조는 그동안 열심히 주몽을 도와서 고구려를 세우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왕자리는 뺏기게 생겼죠. 그래서 비류랑 온조가 강과 바다를 한 10개, 강과 바다를 건너서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 10명과 함께 건국한 나라가 백제죠. 뭐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비류는 어디에 정착했어요, 처음에? 그쵸. 인천, 미추홀에 정착을 했고, 저기, 온조는 지금 여기 서울, 그쵸. 풍납토성, 여기 서울 한강 남쪽에 정착을 했죠. 자, 근데 그 미추홀이랑 인천이란 곳은, 인천 가본 사람 있어요? 인천 날씨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인천에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인천이 날씨가 되게 습하거나 비올 때도 많고, 꾸물꾸물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인천이 바닷가죠. 바닷가 살면은 무슨 바람이 불어요? 바닷바람이 불죠. 바닷바람은 뭘 머금고 있죠? 네, 그래서 바닷가 오래 살거나 배를 오래 타신 분들 보면 피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피부가 안 좋아요. 피부가 안 좋아요? 네, 소금기가 수분을 빨아가기 때문에 거칠어지죠, 피부가. 그래서 피부 미인이 되고 싶으면 바닷가 근처는 피해라. 네. 자, 근데 아무튼 미초홀에서 정착에 실패한 비류 세력이 온조 세력에 흡수되면서 네, 온조가 이제 십제라는 나라를 건국했는데 나라 잘 다스려서 만백성이 따랐다 그러죠. 그래서 백제라는 나라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네. 근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고, 네. 고조선에는 이제 고조선 얘기를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고조선 8개 법이 있었죠? 네, 8조법이죠. 근데 그 중에 3개만 전해지고 있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네, 사형에 처한다. 생명을 중시하는 거죠. 노동력도 중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 이 곡식으로 갚게 한다는 건 곡식이 돈처럼 쓰였다는 거. 농경사회였다는 거. 남의 물건을 훔친 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귀족, 평민, 노비, 신분이 있었다는 거죠. 속죄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그렇죠. 그거를 지금 명확하게 좀 알기는 어려워요. 그 어떤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돈을 썼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오늘 고조선 내용 저번 시간에 한 것들을 조금 되새김질을 했고, 자, 우리 한국 역사상 두 번째 국가 어느 국가를 했어요? 부여라 그랬죠, 부여. 그래서 부여의 건국 신화를 좀 한번 볼 거예요. 자, 이거는 그, 이 논형이라는 그 중국 역사책에 쓰여진 그 중국 역사책인데, 이게 기원 후 1세기에 쓰여진 역사책이에요. 네. 근데 부여라는 나라의 건국 신화를 여기 실어놨기 때문에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를 창경이 한번 읽어볼게요. 북이 거기 탕리궁 왕의 사비가 12가 임신을 자, 북이 탕리국 왕이라고 했는데 이 북이라고 했죠, 지금. 이는 오랑캐를 뜻해요. 중국인들 입장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동쪽의 오랑캐라서 동이라고도 불렀죠. 근데 이제 그 동이족이 사는 곳보다 더 북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북쪽에 사는 북위에 탕리국이란 어떤 나라가 있었대요. 근데 그 왕의 시는 시종이란 말 들어봤어요? 뭐 따라다닌다는 뜻이고 비는 뭘까? 왕비는 높은 사람이죠. 네, 노비할 때 비예요. 그러니까 여자 종을 뜻해요. 여자 종이 임신을 했대요. 자, 이거 원래 아빠는 당연히 누구가 돼야 돼요?
자, 왕의 시비가 임신을 하면은 그 시비의 아빠는, 그 아이의 아빠는 누가 돼야 돼요? 무조건 왕이 돼야 돼요.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라 위에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이죠. 예. 지금은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시험만 잘 보면 공무원 될 수 있죠. 신분상에,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죠? 근데 옛날 옛적에는 그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밖에 없었어요. 네. 여자들은 과거 시험이나 이런 거 응시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가부개혁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가부개혁 1894년에 있어 신분제 폐지되고 과거제가 없어지면서 여자도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뒤늦게 생기는데 그 전에 옛날 옛적 사회에서는 여자가 너희 사극 같은 거 봐도 여자가 관복 입거나 그런 거 본 적 없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어 여자가 시험 봐가지고 관직에 나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여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 그 후에 남자 후회 본다. 또 근데 왕이랑 결혼하려면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일단? 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동에 들어가서 사는 여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군요. 궁녀라고 하죠, 궁녀. 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대체로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대체로 가난한 경우가 많죠. 그럼 가난하면 먹고 살기가 어렵죠. 어디 주거지도 마땅치도 않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궁에서 일하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에서 허락이 내려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최고죠? 돈도 나와요. 대신에 공짜가 없죠. 네. 못하는 게 하나 생겨요. 부모님 만나는 것도 못하고. 그쵸. 자유롭게 결혼하거나 연애할 수가 없어요. 궁에 들어가는 게 의미하는 거는 누구의 여자가 되는, 왕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궁에는 딱 남자가 둘 살 수 있거든요. 누구랑 누구 살까요? 왕과 왕의 뒤를 이을 왕세자. 둘만 살 수 있어요. 어, 신하들은 거기서 사는 게 아니죠. 궁궐에 들어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죠. 자기 궁 밖으로. 예. 그래서 아무튼 그 궁녀들은 오로지 그 왕만 바라봐야 돼요. 왕세자를 바라봐도 안 돼요. 그래서 왕세자가 어려운 신분인 거예요. 그 왕만 바라보는데, 그래서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의 사랑을 받으면은 왕과 결혼해서 왕의 아이를 낳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보통 결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궁녀가 됐다, 상궁이 됐다 그 안에서 이제 또 이렇게 승급을 하고 하는 건데 아무튼 시비가 임신을 했어요. 이건 누구의 아이여야 된다고요? 네. 근데 읽어보세요. 왕이 창경이가 왕이 죽이려 하니 시비가 대답하여 안 보이니? 네. 키워줄까? 바라사라가 말하기를 바라기를 달크기의 기운이 하늘에서 저에게로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자 왕이 임신을 시킨 게 아니라 달걀만한 크기의 기운이 하늘에서 자기한테 왔대요. 그래서 임신하게 되었대요. 자 이거를 지한이가 더 읽어보세요. 후에 참 돼지우리에 던져두었으나 돼지가 이끼를 불어넣으니 죽지 않았다. 돼지가 훌훌 불었대요. 그 아이를. 자 그 다음에 나 달과 죽이도록 하였으나 말이 또한 입김을 불어넣어 죽지 않았다. 말이 어떻게 푸룩푸룩 했나 봐요. 그래서 왕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여겨 그 여자가 거두어 기르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손을 안 대니까 이 아이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르게 했대요.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동명이라고 이라 하고 소와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동명이란 이름이 나왔죠. 자, 근데 우리 동명왕 하면 어느 나라 건국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고구려 세운 동명왕 아니에요. 주몽을 동명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부여 건국 신화에 동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동명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근데 알에서 나왔나요? 아니죠. 이것도 좀 다르죠. 자, 동명이부터 지한이 계속 읽어보세요. 나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죽이고자 하였다. 이에 동명이 남쪽으로 도망하여 엄호수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었다. 네. 동명이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풀어버리니 추격하던 병사들이 건널 수 없었다. 네. 부여의 도읍을 정하고 왕노릇을 하였다. 자, 그리고서 부여라는 나라를 건국했던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죠? 주몽신화랑 좀 비슷하죠? 네. 그러면 고구려 건국신화도 한번 볼게요. 네. 너희 그 삼국사기라는 역사책 알아요? 네. 자, 이게 삼국사기 그 고구려 본기에 실려 있는 동명성왕의 고구려 건국 기사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다. 너희가 그동안 숱하게 만화책이나 유튜브나 영상이나 뭔가 초등학생들 입맛에 맞게 재밌게 가공된 그런 것들이 다 이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오리지널인 거예요. 오리지널 한번 보세요. 자, 시조 동명성왕은부터 요거를 주원이가 읽어보세요. 성이 도시이고 이름은 김이다. 네. 이에 앞서 부여왕 헤브르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자, 구하였다. 지금 부여왕 헤브루 얘기가 좀 갑자기 나오긴 했는데 헤브루가 아들이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 대를 이을 자식을 구했대요. 자, 그같한 말이부터 주의가 읽어보세요. 고년에 마주대하며 눈물을 자, 흘렸다. 말이 울었대. 말이 눈물 흘리는 거 본 적 있어요? 고년은 연못인데 울었대요, 말이. 왕이 그 돌을 얻기니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금색이 개구리의 모양이었다. 애가 개구리 모양이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개구리를 좀 잘생긴 거를 상징하는 동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아무튼 개구리 모양이었대요. 네. 왕이 하며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어라 하였다. 와는 개구리 와자예요. 그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대요. 네. 금화. 자, 헤브루에서 금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화가 부여를 다스리게 됐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헤브루가 죽자 누가 왕위를 이었대요? 금화가 왕위를 이었대요. 자, 이때 태백산 남쪽 우발수는 압록강의 한 지류인데 여기서 여자를 만났대요. 자, 여기부터 서윤이가 읽어보세요. 여자에게 유아입니다. 하백은 강의 신이에요. 강신의 딸이고 이름이 뭐래요? 더 읽어보세요. 스스로 말하기를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고 저를 웅심산 아래 압록강 인근의 안으로 꿰어 사통하고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해모수라는 남자가 하나 딱 등장했죠. 근데 자기가 하늘신의 아들이래요. 천재의 아들이라고 하고 뻥튀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압록강 인근의 방 안으로 꿰어서 사통이 뭘까요? 얼레리 꿀레리예요. 네. 그러니까 남녀끼리 이제 개인적으로 통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을 나눈 거죠. 네. 자, 그리고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읽어보세요. 부모는 네, 읽어봐. 저기 서윤이가. 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해. 자, 중매가 혹시 뭔지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결혼할 때, 뭐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해가지고 사귀게 돼서 결혼하는 거 연애 결혼이라고 하죠. 그죠? 연애한다, 연애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서 남자, 여자 소개시켜줘가지고 하는 그런 결혼을 중매 결혼이라고 한다고요. 뭐, 선본다, 소개팅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자, 근데 중매도 없이, 보통 옛날에는 높은 사람들은 왕실 대 왕실, 귀족 대 귀족 간에 그 부모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자식들을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 따라갔다고 꾸짖어가지고 자, 강가로 귀양살이, 그러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딸을. 자, 금화가부터, 네, 요건 준하가 읽어보세요. 금화가, 네, 금화가, 보여요? 엄마가 방 안에 가두었는데 해 아니 해가 비추어 유화가 그러다가 몸을 끌어당겨 피하였으나, 또 비쳤다. 자, 그러니까 방 안에 가뒀는데 햇빛이 계속 유화를 따라왔대요. 자, 아까 우리 부역 원국 신화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달걀만한 기운이 그 시비한테 내려왔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제 햇빛이 막 따라왔대요. 예. 자, 그로 인하여부터 병원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로 인하여. 자, 지금 보면 뭐를 낳았대요? 여기서는 알을 낳았다고 나오죠. 더 좀 뭔가 네, 믿을 수 없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자, 이제 왕이부터 읽어보세요, 병원이. 자, 아까 부여 건국신화에서는 돼지랑 개가 저기 개와 돼지가 아니라 뭐였죠? 그 돼지랑 말이었죠. 걔네가 어떻게 했어요? 입김을 불었죠. 막 푸르푸르 후후 불었죠. 근데 여기서는 먹지 않았다고만 나와 있죠. 예. 요거는 수연이가 읽어보세요. 왕이 네, 소나 말이 피하였다. 흔한 말은 피했대요. 또 읽어보세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들판에 발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주었다. 네, 왕이 왕이 알을 깨려고 하였으나 깨뜨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어미는 유화죠. 네, 그 어미가 그 어미가 물건으로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불교과 래퍼가 영특하고 호걸다웠다. 나이가 겨우 7살이었음에도 영리함이 범상치 않아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네, 부여의 소고에는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고 하는 까닭에 그것으로 이름을 지었다. 자 주몽의 탄생이죠. 네. 알에서 나왔고 개와 돼지는 먹지 않았고 소나 말은 피했고 새는 어떻게 했대요? 품어줬다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7살인데도 활을 잘 쐈대요. 아니죠. 태어났을 때 7살은 아니었겠죠. 네. 자라서 7살이 된 거죠. 네. 자, 이 금화에게는부터 요거는 저기 네, 아윤이가 읽어보세요. 그 제주와 능력이 무슨 주몽을 미치지 못했다. 그 말하는 대소가 왕에게 말하시되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유명합니다. 만약에 지 부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그를 제거하고 기사라고 말하였다. 도모한다는 게 어떤 뭐 중요한 일을 도모한다, 꾀한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 도모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죠. 주몽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없애자, 죽이자는 거죠. 그러나 이 금화 왕이죠, 이 왕은. 주몽이 주몽만 잘 먹은 햄찌개였다. 네. 그러니까 종자가 좋은 말은 지금 먹을 걸 조금 줘가지고 살을 빠지게 한 거죠. 그리고 둔한 말은 어떻게 했어요? 잘 먹여 돼지가 되게 한 거죠. 살찌게 한 거죠. 자, 읽어보세요. 왕은 네. 주몽이 나는
작은 짐승이 여기 많았다.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모여요. 주몽의 어머니가 은밀히 이를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와 사람들이 등차 너를 해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을 어디를 간들 안 되겠느냐. 지체하여 머물다가 욕을 당하는 것보다 어디 가서 스스로 이러는 것이 낫겠다라고. 엄마가 도망가라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만 읽고 이제 마칠게요. 이제 주몽이부터 영서가 읽어보세요. 에 이르러 태우는 병사들이 밭을 가지려 물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컴에게 외손이다. 헬모스의 아들이고 하백은 그 유아의 아빠죠. 강해신 외손자다. 오늘 그들이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하였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으므로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지니 추격해왔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몽이 내려와서 이제 졸본이라는 곳에 고구려를 건국을 하는데, 자, 이게 부여 건국 신화랑 지금 거의 어때요?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죠. 근데 큰 줄기는 대체로 좀 비슷하죠. 좀 특이하게 태어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건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여의 건국자로 나와 있는 사람도 이름이 동명이고 고구려 건국 왕도 동명왕이라고 불리죠. 아니 아니야 책 집어넣지 마. 더 좀 할 거야. 책을 집어넣으면 어떡해. 수업이야. 선생님 얘기할. 자,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역사를 뒤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여라는 나라는 고구려한테 결국은 나중에 멸망을 당해요.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5세기 말 494년에. 장수왕이라는 왕 들어봤어요? 장수왕, 예, 광개토대왕 아들 장수왕, 장수왕의 손자 문자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문자왕 때 부여가 완전히 역사적으로 자취를 감춰요. 자, 그 과정에서 고구려인들이 대체로 이거는 한 4세기 소수리막 때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고구려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시조라든지 이런 자기들의 건국자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신격화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있었던 부여의 건국 신화를 따다가 이거를 자기네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한 거예요. 네. 부여 건국 신화는 1세기에 만들어진 중국식 기록에 나오는 거고 고구려 건국 신화는 4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거로 추정이 돼.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고구려란 나라가 부여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비슷한 건국 신화가 등장을 했다라고만 좀 알아두세요. 자, 우리 교재로 넘어가 볼게요. 이 건국 신화는 그 나라 시작하는 그 메인이죠. 그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원문을 직접 읽게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저 앞으로 가보세요. 앞에 지도 있어요. 이 지도 체험해서 좀 볼게요. 자, 한국 역사상 두 번째 국가 부여. 부여라는 나라는 송화강, 송화강 주변에서 시작된 나라예요. 자, 건국 시조는 아까 동명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몇몇 왕들이 나왔죠. 해부루. 해부루의 뒤를 이어서 금빛 개구리, 금, 와, 금화. 주몽을 시기했던 큰아들, 금화의 큰아들, 대소. 자, 이런 왕들이 등장을 하죠. 부여는 이 사람들 다 왕이었다 그랬죠? 왕이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설명할 나라들 중에서는 왕이 없었던 나라들도 있었기 때문에 부여에는 왕이 있었다. 네.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국인들이 처음 쓴 표현이다. OX. 왕이 한자죠, 한자. 중국에서 건너온 임금을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중국식 임금 표현 왕을 쓴 나라가 그 부여나 이제 앞으로 배울 고구려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왕이 있었고 왕이 다스리는 부족을 포함해 가지고
다섯 부족이 있었어요. 그 부족이 연맹,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오부족 연맹체였어요. 그러면은 왕이 다스리는 부족 외에 나머지 부족들, 그 부족들의 우두머리는 왕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냐면 가라고 불렀어요. 가. 근데 어떤 부족에서는 마를 숭배했는지 마가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족에서는 소를 숭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가, 또 어떤 부족에서는 돼지를 숭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돼지를 뜻하는 저자를 써가지고 무슨가? 저가. 그리고 또 어떤 부족에서는 개를 숭배했는지 모르겠지만 개 구자를 써가지고 부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각 가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사출도라고 불렀어요. 너희 그 몽골의 지배자 칭기즈 칸 들어봤어요? 칸은 유목사회에서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자, 가한이라고도 불렀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신라에서는 마립간이라고도 불렀다고. 간. 그리고 백제에서는 어라하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자, 이 표현들이 다 임금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부여는 도둑질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한 가지 죄를 지으면 책망받을 짓을 하면 12배로 갚게 했어요. 일책 12법. 그리고 간음. 간음이 뭘까요? 간음. 간음이 뭘까요? 간? 간은 간음은 바람 피는 거예요. 어. 바람 피거나 투기. 투기가 뭘까요? 질투하는 거. 자, 간음하거나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해요. 그럼 간음하거나 투기가 심한 남편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옛날 옛적이기 때문에 남성 위주,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간음이 심한 부인을 사형시킨 다음에 산에다 버려놨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시체를 가족들이 찾아가려고 하면 못 찾아가게 해요. 만약에 찾아가고 싶으면 소나 말을 나라에다가 바쳐야 돼요. 네. 자, 그럴 정도로 자, 이런 것들을 경계했다. 자, 하나만 더 적어주시면 소 여기다 발굽에다가 진 같은 거 박아 놓죠. 예. 소의 발굽 모양을 보고 점을 쳤다 그래요. 이거를 우제점법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지금 북쪽이니까 추웠겠죠. 근데 평야지대라서 농사 짓기는 좋았는데, 자, 올려. 반은 농사 짓고, 반은 소나 말을 기르는 목축, 반농 반목의 사회였어. 그리고 춥다 보니까 사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사냥할 때 언제가 유리할까요? 계절적으로. 언제? 가을, 가을, 또, 여름, 또, 짐승이 제일 살이 토실토실 올랐을 때가 언제일까요? 초겨울이겠죠, 초겨울. 그러니까, 초겨울에 왜 살이 쪄요? 겨울잠 자려고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 겨울잠 자기 전에 살이 통통이 올랐을 때 사냥하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늘에 제사 지는 사냥 잘 되게 해주세요. 제사 지낼 때 12월에 제사를 지내요. 자, 그 제사를 영고라고 불렀어요. 몇 월에 한다고요? 12월, 12월에. 자, 12월에 사냥하기 또 유리한 이유. 눈 내리죠? 짐승들 발자국 나오잖아요. 겨울잠 자기 직전이면 사냥하기 아무튼 좋다 그랬죠? 자, 영은 무슨 영자냐면 환영한다는 거예요.
고는 무슨 고자냐면 신문고, 소고 이거 뭐예요 다? 신문고, 소고, 치는 거? 북이죠 북. 네. 자 사냥감을 환영하면서 둥둥둥 뭘 치는 거예요? 북을 치는 거예요. 언제 했다고요? 12월. 12월에 했어요. 자, 이거 예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수렵사회의 전통을 보여준다. 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동해바다로 흘러나가는 이 강, 두만강. 서해바다로 흘러나가는 이 강, 압록강. 압록강가의 졸본이라는 곳에서 시작한 고구려. 부여에서, 자, 주몽이 남하해가지고 세운 나라죠? 자, 고구려는 부여랑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게 많아요. 자, 일단 고구려도 왕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다섯 부족이 연합해서 이끌어가는 나라가 고구려였어요. 자, 고구려의 다섯 부족은 여기 칸이 좀 부족하긴 한데 써볼게요. 게르부,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자, 게르부를 대표하는 성씨는 고씨예요. 게르부 고씨. 여기서 왕을 독점적으로 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초기에는 게르부 고씨만 왕을 한 게 아니라 소노부의 해씨들도 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하다가 게르부 힘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게르부에서만 왕을 냈다 그래요. 전로부는 왕비를 배출하는 그 부족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노라고 돼 있죠. 소노, 전로, 순노 이렇게 돼 있죠. 이 노는 우리말, 순우리말 나를 중국 사람들이 이게 자 중국 측 기록이거든요. 요 시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기록이 없어요. 다 중국 측에서 쓴 그 삼국지란 책을 가지고 이게 쓴 기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노라고 쓰여 있는 거를 우리말로 나라고 불렀는데 이 나는 순 우리말로 이제 내를 뜻해요, 내. 내가 뭘까요? 시냇물이에요, 시냇물. 하천, 강을 뜻한다고. 내천자 알죠? 절나부, 순나부, 관나부 사실은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나를 표현할 한자가 마땅치가 않아서 중국인들이 노라고 쓴 거라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각 부족 간의 경계가 뭐였다? 강이나 시냇물을 경계로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음, 왕, 그리고 오부족 연맹체. 자, 그리고 고구려는 역시 하나 잘못하면 12배로 물게 했어요. 법이 엄격했다는 거죠. 고구려에서는 먹을 게 부족해요. 여기 다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로는 안 돼가지고 남의 부족 거를 빼앗아 먹었어요. 무슨 경제? 약탈 경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했겠죠. 전쟁 많이 하면 남자들 전쟁 나가서 죽을 확률이 높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부인을 과 결혼해요. 형사 취수라고 불러요. 자, 봐요. 자, 그 전쟁이 나서 부인 있는 남자가 전쟁에서 화살 맞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네. 진짜 나. 혼자 남죠. 혼자 남았는데 언제까지 남아있지는 않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집이 있는 부족으로. 그러면 그 남자 쪽 부족에서는 여자가 하나 자기네 쪽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간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그 여자는 자기네 부족에서 노동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 필요한 존재인데 가버렸잖아요. 그쵸?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남편이 없으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생이랑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동생도 아내가 없는 경우에 결혼을 시키겠죠? 어.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노동력을 중시한 것 때문에 여자가 다른 쪽으로 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자, 그 결혼을 할 때 남자가 결혼할 여자 집으로 가요. 자, 결혼할 여자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장인어른이라고 하죠. 그죠? 자, 장인어른 집에 가가지고 그 장인어른 집 뒤에다가 조그만 집을 하나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면은 아이가 다 클 때까지 그 집에서 살다가 이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그 조그만 집에 살면서 장인어른 집에 농사라든지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을 해주고 자기 부인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서옥제라고 불러요. 이 서는 사위를 뜻해요, 사위. 딸의 남편을 사위라고 하죠. 서옥은 사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집 뒷견에다가 조그맣게 짓는 그 집을 뭐라고 한다고요? 서옥. 네. 네, 서옥이라고 하고 여기서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계속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결혼한 부인의 아버지를 장인어른이라고 한다 그랬죠. 고구려에서는 남자가 장인어른 집에 가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장가 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거 장가 간다고 하잖아요. 그쵸? 요거 고구려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다 왔어요. 어, 네. 자, 그리고, 이 고구려에서는 동쪽을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어, 나라의 동쪽에 있는 커다란 구멍 혈자예요. 북동 대혈이란 곳에서 뭐 하늘신한테 제사도 지내고 중요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월이 되면 이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추석이 있죠? 추수감사제로 동맹이라는 걸 했어요. 10월에. 이 동맹은 성격이 뭐라고요? 사냥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10월에 했으니까 뭘 뜻해요? 추수감사제, 추석이란 말이에요. 네. 그걸 기념하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자, 부여 하나 빼먹은 거 하나만 더 쓸게요. 부여에서는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을 평소에 따르던 하인들을 죽인 다음에 같이 묻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딸을 순자 써가지고 뭐라고 부를까요? 순장이라고 불러요. 생매장 하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채로 눈을 보고. 네. 야산 같은 데 구덩이 판 다음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고 이게 부여뿐만 아니라 저 가야라든지 고대 국가들에서 순장 그 무덤 발굴해 봤는데 그 왕의 뼈 말고 왕을 따르던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시종들을 같이 묻어 놓은 그런 것들이 뼈가 발견됐거든요. 근데 어?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이 딱 묻혀 있는 곳은 관이라든지 왕의 평소 쓰던 물건들을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잘 모셔놨겠죠. 근데 그 순장자들은 이렇게 좀 그, 무덤 안에서도 좀 외진 곳에 이렇게 좀 몰아놨어요. 그리고 사이즈들이 성인 사이즈가 아니라 약간 한 초등학교 지금 너희 나이 또래들.
네. 채우고 옷은 다 썩어가지고 남아있진 않은데 자세는 남아있어요. 자세는 이렇게 반듯한 자세로 눕혀놓고 이렇게 이걸 묻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생으로 순장을 시켰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발도 하고 쳤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죽인 다음에 맞아.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 발굴해 보니까 두개골 여기 뒤통수가 깨져 있는 거예요. 네. 네. 뭔가 둥기 같은 걸로 뒤통수를 깬 다음에 이제 묻는 거죠. 네. 자, 오늘 고구려까지만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